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원래 제가 이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학기 중에 과제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영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방학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정말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법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약간 논문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법 쪽의 전문가분들이 자신의 견해나 아니면은 인사이트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담아낸 책인데요. 이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법과 어떻게 엮여지는지를 설명한 그 챕터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지만 정작 인공지능을 규제 틀의 안에 종속시키는 법안의 통과는 극히 느립니다. 언론은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정치권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막상 인공지능을 규범의 틀 안에 밀어넣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아무리 인공지능 법안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법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자체의 범죄 주체성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에서의 인공지능 법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또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서의 의미가 있지, 인공지능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다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을 규범의 틀, 여기서는 그러니까 법적 틀 안에 밀어넣는데 한계가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입니다. 인공지능을 규범의 틀 안에 밀어넣는데 한계가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면 그보다도 먼저 제도로서 형벌이 갖는 의미가 AI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은 일종의 해악이므로 대상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빼앗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생명 박탈, 고문과 같은 고통 부과, 구속이나 감금형과 같은 자유 제한, 벌금형과 같은 재산 침해, 그리고 명예 실추 등이 오랜 역사 동안 고안되어 온 형벌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처벌하는 것인가,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될 대상이 있기는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든 대답이 그다지 쉽고 명쾌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못된 짓을 저지른 경우에 그 움직임을 실현한 로봇, 그러니까 로봇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는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기계 장치 자체의 해악을 부과하려는 것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그저 그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조치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AI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아니, 그 전에 과연 AI가 정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는 것일까?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AI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아니, 그 전에 도대체 AI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는 것일까? 궁금해서 존재됨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데카르트의 철학서를 인용해 올 수 있는데요. 존재됨을 증명하기 위한 오랜 시도 가운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빼먹을 수 없겠죠. 이 말의 뜻은 어렵게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자의 존재성 인식입니다. 매우 발달된 형태의 강한 AI를 이에 적용한다면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여길 때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우리는 그 개체,
즉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AI가 데카르트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로부터 AI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지 더 캐묻고 싶어집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AI처럼 아무리 정서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프로그래밍된 기능이 아닌가? 라는 회의를 떨쳐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AI는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죠.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CPU나 GPU는 가시적인 존재자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AI로서 생각하는 주체가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그 CPU 또는 GPU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자의 작동 방식을 가리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각한다고 아무리 전제하더라도, 그리고 자율적인 생각으로부터 주어진 자극이 기계 장치를 통해 능동적인 움직임으로써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인공지능이 존재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하이데거의 의견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AI를 생각할 수 없었던 당시의 하이데거는 이와 비슷한 예를 신의 존재성에서 찾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거하지 않는 신이 단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과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불린다면 있는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무한한 그 차이를 심히 간과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가 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요. 이때 하이데거가 말한 신에 AI를 대입해보면 우리의 주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이데거에게 주체의 존재됨은 데카르트의 의견처럼 단순한 자의식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와 달리 하이데거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 각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각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자신,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존재라는 자각의 일상성이 현 존재가 매일 머물고 있는 실존함의 방식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의 자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때의 자각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죽음이 언제나 내 앞에 대기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라짐에 대한 떨쳐낼 수 없는 심상입니다. 떨쳐낼 수 없는 심상으로서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실존 주체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당시 하이데거는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각이 시간에 결부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일회적 삶을 산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어남과 죽음 두 끝 사이에서 이렇게 현 존재가 시간성에 얽매여서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한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르죠. CPU 또는 GPU도 물론 정보 흐름의 알고리즘대로 처리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인식과 같은 방식대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개체가 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기에 인간과 같은 실존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존재론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의 존재가 될 수 없는 직관적이고 명확한 이유는 첫째, 그것이 종말과 관련되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더욱이 그것을 인식하면서, 여기서 그것이란 죽음이겠죠. 자신이 죽음을 앞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한 안에 놓여있지 않은 대상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명책에서 배울 때 돌을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분류하는 이유도
돌은 시간적 제한 안에 놓여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주제. 첫 번째, 인공지능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을 규범의 틀에 억지로 밀어넣는데 왜 한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봅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규제와 형벌은 결국 규제의 수단으로서 객체로부터 어떤 가치나 권리를 뺏거나 박탈해 와야 하는데 모든 권리가 일회적 삶의 제한된 시간성으로부터 연역된다면 이제 AI에게 어떤 가치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일까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고안한 어떠한 반작용도 AI에게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AI에겐 결코 형벌의 의미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음 앞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일회적 삶을 산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인간은 단 한 번만 주어진 그 제한된 시간을 쪼개어 이용해야만 비로소 확보되는 여러 형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한정된 가치를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저항을 통해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규범적 근거를 이용하여 확정함으로써 권리 목록을 채워왔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는 각자 확보하고자 투쟁해온 가장 대표적인 가치이자 권리이며 징역 10년과 같은 그에 대한 제한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보편적인 해악이었습니다. 평균 80년 안팎의 제한된 시간을 살기에 그 가운데 10년 또는 5년을 빼앗가는 것이 심각한 권리 및 가치의 침해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가정하면 징역 10년은 찰나에 지나지 않겠죠. 벌금 1,000만 원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모두 제한된 시간 안에 살고 있고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이란 게 있으며 그것이 일회적 삶에서 일정 부분을 잠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겁의 시간을 사는 주체에게 하루에 단 1원의 이자만 받아도 단지 한순간에 불과한 1,000만 일만 통과하면 메워질 돈에 불과한 것이 인간에게는 다른 의미, 다른 뜻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리가 이처럼 일회적 삶의 제한된 시간성으로부터 연역된다면, 그리고 연역되고 있죠. AI에게 어떠한 가치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정말로 AI에게 어떤 가치를 박탈할 수는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규범의 틀에 밀어넣는데 한계가 있는 까닭은 인공지능 자체에겐 시간의 한계, 한정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리, 모든 가치는 일회적 삶의 제한된 시간성으로부터 연역이 되는데 인공지능에게 이 시간은 무한적이며, 그리고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자기가 제한된 시간 안에 존재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일회적 시간성 안에 살지 않는다는 그 대상 자체에 깃든 무한한 속성 때문에 유한한 실존 주체 간 관계 개념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형벌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규범의 근본은 시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리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사라짐의 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사고하지 못하며 실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AI는 이런 의미에서의 유한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규범의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면 볼수록 정말 돈이든 시간이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를 전제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의 부분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조금 어렵고 되게 진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